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최근 꾸고 있는 꿈들이 소름 끼친다. 제가 요즘 군 입대가 코앞이라 학교도 휴학하고 용돈벌이로 하던 알바도 끝냈고 해서 매일 자고 일어나서 게임 좀 하다 운동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심적으론 군 입대의 압박감을 느끼는데 육체적으론 편하거든요. 상당히 모호합니다. 아무튼 요즘 자주 꾸는 꿈이 있는데 이 꿈이 자주 꾼다고 하는 이유가 주변에 보이는 게 건물 등이 저번에 꿨던 꿈과 같아서입니다. 꿈이 살짝 옴니버스 형식으로 꿔지더라고요. 한 가지 상황의 꿈만 계속 꾸거나 저번에 꿨던 꿈 상황을 이어서 꾸거나 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최근에 꾼 꿈입니다. 제 손에는 권총이랑 칼이 쥐어져 있고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꽤 넓은 공터에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멍 때리면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데 해는 금방 산을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주변에는 가로등이 켜졌지만 걸어가다가 넘어지기 쉬울 만큼 어두컴컴했습니다. 제가 있던 공터 건물에서 불을 켠 건지 공터에는 주변에 가로등이 꽤 환하더라고요. 제가 그 건물로 들어가려는데 어떤 남자가 터덜터덜 걸어와서 저한테 자기도 건물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건물도 아닌데 뭐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말하고 들어왔습니다.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밖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아까 그 남자가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깬 겁니다. 제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나보다 어린 놈이 건성건성 대답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니 화가 나서 총으로 어깨를 노리고 쐈는데 빗나가 버리더라고요. 총을 쏘니 이 남자도 겁을 먹었는지 뒤돌아 도망치는데 뭔가 이 공터에서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도망가는 남자를 두세 발 정도 더 쐈습니다. 또 빗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칼을 꺼내서 쫓아갔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 남자를 잡았고 벌벌 떠는 그 남자 손목을 그어버렸습니다. 저는 피가 쫙 튈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죽겠는데 싶어서 목을 깊숙이 찔러서 그어버렸습니다. 두 손으로 목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새어나가는 피를 멈추려 노력하던 남자는 이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죽이고 나서 시체를 끌고 다시 건물로 돌아와서 휠체어, 유모차 같은 거에 천으로 둘둘 싼 이 시체를 싣고 건물을 나와서 북쪽 산의 어두컴컴한 길로 달렸습니다. 꿈에서 사람만 죽이면 맨날 이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는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돌고 심장은 살아있는 걸 확인시켜준다는 듯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휠체어인지 유모차인지의 묻은 제 지문을 닦으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노란색 스타렉스가 지나가더라고요. 보통 이런 차는 어린애들 유치원, 학원 등 통학 차량이잖아요. 그 차가 앞에 보이는 골목길에 서길래 저도 헉헉대면서 뛰던 걸음을 경보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 스타렉스에서 유치원 선생님 같은 여성분이 나오시길래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 뭐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요즘 유모차 살인사건이 많다고 대답했어요. 유모차 살인사건이 뭐야길래 텅 비어있거나 장난감이 들어있는 유모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는데 그 유모차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서 행인이 유모차에 다가오면 숨어있던 범인들이 나와서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 후 도주하는데 진짜 질 나쁜 놈들은 금품 갈취 후 죽이고 도망친다. 라고 대답하고서 저는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로 수사하는 형사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은 그 선생님은 조심해야겠다며 서둘러서 차에 타고 멀어집니다. 저는 안 들켰다는 생각에 기분 좋아 옆에 불이 우거진 또랑의 시체를 던져버리고 휠체어인지 유모차인지도 도로가에 놔두고 기분 좋게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최근에 꾼 꿈인데요. 두 번째 이야기, 한심한 친구. 나는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친구 중에는 정말 한심한 녀석이 하나 있었다. 일은 할 생각도 않고 여자한테 들러붙어 기둥 서방질이나 하고 사는 놈팡이였다. 용도를 받아서 파친코나 마작 같은 도박으로 탕진하곤 했다. 돈을 주는 여자는 여럿 있는 것 같았다. 가끔 게임센터에서 마주치거나 하면 매번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있었다. 전부 한창 때가 지난 지쳐 보이는 기색의 노래방 아가씨 같은 느낌이었다. 어느 날
또 그 녀석과 게임센터에서 마주쳤다. 여자를 둘 데리고 슬롯 머신을 돌리고 있었다. 물 장사하는 사람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여자 둘은 녀석의 양옆에 앉아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거 참 잘났구만 하고 생각하며 인사만 건넸다. 잠시 게임을 하다 다른 친구랑 밖에 나와서 자판기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한심한 친구놈이 나왔다. 여자는 한 명뿐이었다. 간다고 하길래 나머지 여자 한 명은 어디 갔냐고 물었다. 그 녀석은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고는 그대로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나는 무서워서 눈을 감고 말았다.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쩍 벌린 채 웃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까 본 여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뀌어 있던 것이다. 그 후 게임센터 안을 둘러보았지만 다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달 정도 지났을까? 다른 친구에게서 한심하기 짝이 없던 친구놈의 소식을 들었다. 행방불명됐다는 것이었다. 이전에도 가끔씩 소식이 끊길 때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휴대폰까지 연락이 두절됐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지만 그 녀석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의 장난. 죽전방에 선비의 집이 하나 있었는데 마침 선비는 외출하고 없었으며 그 부인이 혼자 집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한 노파가 동냥을 하러 오니 그 부인이 말하기를 바느질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노파는 다음과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선비의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일을 거들어 주시겠다면 제가 오늘처럼 동냥을 다니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노파가 말하기를 그리 해주신다면 다행입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선비의 아내는 무척 기뻐하면서 그날로 그 노파를 머물게 하며 솜을 타거나 실을 감는 등의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노파는 사람 7 내지 8명 정도는 되어야 할 일을 혼자서 거뜬히 해내며 여유로웠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매우 기뻐하면서 음식을 주었는데 6일에서 7일 정도 지나자 노파에 대한 대접이 점차 소홀해졌고 노파는 화내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으니 내 영감을 데려오겠다. 라고 하고선 나가서 잠시 후 한 영감과 같이 왔는데 그 모습은 거사 같은 차림이었고 집에 와서는 벽 위에 감시를 비우게 하더니 그 둘이 그곳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추고서 호통치는 것이 다음과 같았으니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오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부터 차례로 죽이겠다. 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척들이 이 괴이한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보니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병들어 죽어서 나오지 못하므로 두려워하며 누구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겨우 열흘이 지났을 뿐이었는데 부리던 종들까지 다 죽고 나서 오직 선비의 아내만 살아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서는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았는데 엿새 후에 연기가 나지 않았고 그녀가 죽었음에도 아무도 두려워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천야록에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어느 선비집에 생긴 한 노파 귀신의 장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미술학원 괴담. 저는 한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치원, 초등학생이라 주로 놀아주는 게 일인 그런 평범한 학원입니다. 제가 워낙 잘 놀아주기도 하고 남자여서 그런지 아이들이 항상 놀자고 조르곤 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아이가 조금 내성적인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몇 살인가요?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보다 좀 낯가림이 심해서. 참고로 저희 학원은 남자아이들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여자 선생님이 예쁜 그림만 그리라고 해서 실증 나거나 그리기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주로 옵니다. 수업 내내 아무 말도 안 하는 아이, 반대로 1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아이 등 가지각색 아이들을 접하다 보니 내성적인 아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요. 6시까지 오세요. 전화를 끊은 뒤 정신없이 수업을 하고 어느덧 6시가 되었습니다. 학원문에 달린 종이 울리면서 어머니와 작은 남자아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아, 전화하셨던 분이죠? 안녕.
내가 석원이니? 아이는 어머니 뒤에 숨어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수업을 해볼게요. 어머니께서는 편하게 기다려주세요. 라고 웃으며 아이를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웬만해서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석원아, 선생님이 재미있는 작품들 보여줄게 따라와봐. 간신히 아이를 교실로 데리고 왔는데 아이의 저를 쳐다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칼싸움을 신청하거나 구석에 있는 구슬을 굴리는 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책상에 앉은 채 저와 반대의 장소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책상에 둘이 앉았는데 아이는 제가 앉은 오른쪽이 아닌 왼쪽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내성적이어도 저에게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으니 수업 자체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석원아, 선생님이 싫니? 아니요. 근데 왜 선생님을 안 봐요? 선생님 무서우면 석원이가 좋아하는 그림 아무거나 그려보자.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조심히 빨간색 색연필로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언맨이었습니다. 석원이 아이언맨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석원이가 보는 곳에 제가 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서 울려고 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어머님께 갔습니다. 아이는 어머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죄송하다 하며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하고서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워낙 별의별 아이들을 만나봤지만 1시간가량 눈도 안 마주치는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윽고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그날 있었던 사진들과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 어머니께서 카톡이 왔습니다. 선생님, 아까는 저희 애 때문에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마도 낯선 곳에 있어서 아이가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전 너무 미안했는데 제가 무섭게 생겨서 울었나 걱정했습니다. 혹시 학원이신가요? 예. 이제 곧 나가려고요. 괜찮으면 나오시면 전화주세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원을 나오는 순간 일에는 손을 떼는 스타일이라 퇴근하면서 상담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벌써 나오셨나요? 아, 이제 곧 나가려고요. 선생님,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희 아들은 어릴 적부터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나 보지 못하는 것을 봐오곤 했어요. 처음에는 정신과를 갔지만 신경이 예민한 것 빼고는 별말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입을 열면 자신이 보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미술학원에서 이상한 사람이 교실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서원이와 1대1 수업이었고 학원에 사람이 없었는데요. 교실에서 선생님 위로 목에 밧줄을 감은 채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매달려 있었대요. 그리고 가슴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선생님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죄송해요. 아이가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본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다가 어느 날 사고를 당했어요. 아이가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 같다고 꼭 말해달라고 해서요. 순간 아까 아이가 그린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교실로 달려가 아이가 그린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아이언맨이라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 빨간색 색연필로 갈기면서 그린 졸라맨의 머리, 위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고 가슴에는 검은색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안경 쓴 졸라맨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최근에 앉아있으면 어깨가 뻐근했는데 아이의 그림에는 붉은색 졸라맨의 발이 제 머리와 어깨 위에 하나씩 걸쳐져 있었습니다. 이걸 왜 아이언맨으로 봤을까요? 그날 정신없이 학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 소금을 가져와 교실에 뿌리고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별일은 없었지만 그 뒤로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연락해 보고 싶기도 하지만 저도 바쁘고 왠지 찝찝해서 아직은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한번 아이의 안부를 물어봐야겠네요. 5번째 이야기, 천국에서 봐요. 그림 그리다가 걷기 운동 삼아 동네를 좀 돌 때가 들어오는데 오늘부터는 정말 밤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생전 처음 당해보는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엔 잘 지나치는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둡긴 해도 주변에 CCTV도 있고
편의점도 있어서 안전한 거리였거든요. 경찰들의 순찰차도 잘 지나다니고 범죄가 거의 없는 동네라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을 지나치고 있을 때 한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가 슬그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옆으로 오더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새벽 3시에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눈빛이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표정도 없고요. 게다가 말투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흐리멍덩한 눈빛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요.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네. 그런 사람으로 느껴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네. 아, 네. 교회 나오세요. 네, 그럴게요. 집에 가세요. 네. 집에 가야죠.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집 가는 방향으로 계속 쫓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빼질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칼로 찌를 수도 있었으니까요.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아나요? 대화하는 중간에 계속 제 쪽으로 더 가까이 오려고 하고 저는 멀어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골목길이 끝나는 지점에 편의점이 있길래 재빨리 편의점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편의점 들어가니까 안 쫓아오더군요. 대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어지세요? 새벽 3시에 이상한 남자가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쫓아와서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일부러 안 나가려고 요구르트랑 치즈 사서 먹고 나가보니 그때도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때가 제일 소름 끼쳤습니다. 나와서 가라고 계속 말하는데도 안 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부르려 했더니 하필 스마트폰을 충전 중이라서 두고 온 겁니다. 진짜 아찔하더군요. 다시 편의점 들어가려고 문을 등지고 절대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라고 오랫동안 설득하니까 그제야 아주 천천히 진짜 보통 사람들의 걸음과 완전히 다른 보폭으로 천천히 다른 골목으로 가더군요. 그 모습 보고도 불안해서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편의점 직원분 보고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분이 같이 나와서 그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지나간 골목길을 쳐다봐 주더군요. 그런데 그 새끼 트럭 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쳐다보고 난 후에 다시 숨더군요. 제가 아까 그랬죠. 경찰이 자주 다니는 골목이라고. 그 자식 사라진 거 보고 편의점을 나와서 집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로 앞에 경찰 아저씨가 있더군요. 진짜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달려가서 경찰 부르고 방금 있었던 이야기 했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가 새벽 3시에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쫓아왔다. 편의점 앞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인상차게 이야기해 주면서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순찰차로 걸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오늘 이상한 날이네요. 방금도 누가 칼로 배를 그었다고 그래서 거기 가봐야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경찰 아저씨 둘이서 순찰차 타고 그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있는 방향으로 순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재빨리 뛰어서 집으로 들어왔고요. 집에 오면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 확인했어요. 그 검은 옷 입은 남자.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서 봐요. 그러고 트럭 뒤에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6번째 이야기. 같은 편 아니야. 새벽 2시 산을 오르고 있던 내 귀에 인기척이 들려왔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을 마주친 적이 없을 만큼 인적이 드문 이곳에 나 말고도 누군가 있는 모양이었다. 마주쳐봐야 그다지 좋을 게 없었으니 돌아갈까 했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소리는 땅을 파는 소리였다. 난 짐과 랜턴을 한쪽에 내려놓고는 소리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누군가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 땅을 파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난 최대한 발소리를 줄이고 다가가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자세히 보니 20대 중반은 되었을까 싶은 어린 친구였다. 겁에 질린 듯 표정에는 여유가 없어 보였고 조금은 어설픈 삽질로 제법 큰 구덩이를 파내려 가고 있었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웠던 난 구덩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구덩이 근처에 커다란 자루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그 자루는 마치 핏자국처럼 검붉은 얼룩이 군데군데 나 있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집중을 하던 그때 내 눈으로 불빛이 확 비쳐 들어왔다. 거기 누구야? 그 소리에 난 급히 몸을 돌려왔던 길을 되돌아 뛰어가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다급하게 나를 뒤쫓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산 아래로 내려가는 대신 아까 짐을 놔둔 곳에 멈춰서 양손을 올리고는 돌아섰다. 녀석은 날 보며 당황한 채로 내 앞에 멈춰섰다. 너 뭐야?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 녀석은 삽을 들고 당장이라도 내게 휘두를 기세로 소리쳤다. 난 여전히 양손손을 든 채로 녀석에게 말했다. 잠깐, 진정해. 놀랄 필요 없어. 난 너랑 같은 편이야. 내 말에 녀석은 의아해하며 내 발치에 놓인 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 벗어놓은 헤드 랜턴 옆에 꽂힌 삽과 축 늘어져 있는 시체를 발견했다. 난 미소를 지으며 녀석에게 말을 건네었다. 봤지? 우린 같은 편이야. 나도 너처럼 이걸 처리하러 왔어. 녀석은 복잡한 표정으로 삽을 내렸다. 난 시체를 어깨에 짊어지고는 그 녀석과 함께 구덩이로 걸어가며 입을 열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야. 뭐 보아하니 아직 초짜 같은데 그럼 내가 선배가 되는 건가? 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난 웃으며 시체를 구덩이 옆에 내려놓았다. 넌 정말 운이 좋은 거야. 이래 봬도 내가 엄청난 베테랑이거든. 내 말만 들어도 공부가 많이 될 거야. 녀석은 구덩이로 내려가 다시 삽질을 하며 대답했다. 경험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얼마나 죽여보셨어요? 난 크게 웃고는 구덩이로 내려가 삽질을 하며 말을 이었다. 글쎄, 안 세어봐서 몇 명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지. 난 뒤처리가 확실하거든. 너도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 아냐? 들키면 어쩌나 잡히면 어쩌나 하는 걱정 맞지? 녀석은 크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장담하건대 내 말만 잘 들으면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어. 병원 의미에서 장소는 정말 잘 정했어. 이 산이 정말 명당이거든. 처음 치곤 아주 훌륭한 선택이야. 멍하니 날 보고 있는 녀석을 보며 난 말을 이었다. 우선 알아야 할 게 있어. 땅을 팔 때는 적어도 3m 이상 파야 해. 그래야 땅 위에 벌레도 안 끼고 숨기기 쉽거든. 너무 깊게 파면 나오기 어려우니까. 땅을 팔 때 나올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 난 손수 시범을 보여주며 설명을 했다. 녀석은 고개를 끄덕이곤 열심히 삽질을 해댔다. 일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시체를 묻고 그 1m쯤 위에다가 짐승 시체를 묻어 놓는 거야. 혹시라도 누군가 땅을 파더라도 짐승 시체가 나오면 더 파보진 않을 테니. 그리고 작업할 때는 몸에 착 붙은 우의를 입고 장화를 신는 게 좋아. 물로 쉽게 씻을 수도 있고 작업하기도 편하니까. 녀석은 흙으로 엉망이 된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돈 주고도 못 배울 알짜배기 정보니까 잘 기억해 두라고. 나는 마치 제자를 키우는 스승의 기분으로 내가 직접 경험한 노하우들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그 사이 만족할 만한 구덩이가 완성되었다. 둘이서 하니까 금방이네. 이제 시체를 집어넣고 덮으면 끝이야. 가능하면 돌덩이들을 잔뜩 집어넣는 게 좋아. 공간 메우기도 좋고 땅이 꺼지는 것도 막아주니까. 흙을 다 메꾸면 충분히 잘 밟아줘야 해. 애초에 무덤처럼 살짝 위로 올라올 정도로 쌓아야 밟았을 때 적당히 평평해지니 잘 기억해 두라고. 그리고 마지막엔 주변 낙엽이랑 가지들로 감쪽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야.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내가 죽인 시체 곁으로 가며 녀석에게 말했다. 자, 내가 다리를 들 테니 내가 위쪽을 들어. 나와 그 녀석은 시체를 들어 구덩이 안으로 던져 넣었다. 두 번째 시체까지 다 던져놓고 난 이 녀석이 나를 보며 물었다. 아저씨는 어쩌다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난 기억을 더듬어 예전 일을 떠올렸다. 이유랄 게 있나? 세상은 넓고 죽일 놈들은 많으니까 그렇지. 녀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열받게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 처음 죽인 놈은 노인네였는데 성질이 아주 고약한 놈이었어. 담배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아주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았다니까. 화가 나서는 벽돌로 주둥이를 틀어 막아줬지. 한 방에 골로 갈 줄은 몰랐지만
결과적으론 잘 되었어. 처음이라 서툴긴 했지만 시체 처리도 깔끔하게 잘했지. 그러고 나니깐 두 번째부턴 일도 아니었어. 그동안 짜증나는 일 있어도 참고 넘어갔었는데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싹수 없던 식당 직원 놈, 반감 내놓으라던 집주인 놈, 건방진 술집 계집년. 거슬리는 것들은 모조리 다 머리통을 깨버렸어. 저기 저놈. 기분 좋게 술 먹고 있는데 시비를 걸더라고. 난 구덩이 속에 축 늘어진 시체를 보며 말을 이었다.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내가 누군 줄 알고. 녀석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너는 저 사람 죽인 이유가 뭔데? 녀석은 여전히 심각한 얼굴로 천천히 대답했다. 아저씨 말대로 세상엔 죽일 놈들이 많더라고요. 생긴 게 영락없는 쎄님이라 무슨 대답이 나올까 기대했는데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인 듯했다. 난 만족스럽게 웃으며 땅을 메우기 위해 삽을 찾았다. 그때 녀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저기 다 죽이고 싶은 녀석들 투성이었어요. 힘으로 남의 것 뺏어 먹고 사는 놈들. 그저 재미로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놈들. 돈으로 사람 목숨 좌지우지하는 놈들. 그런 놈들 볼 때마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난 삽 찾는 걸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당신같이 사람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이코 놈들. 녀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번개처럼 삽을 휘둘렀다. 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그대로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다. 내가 저 사람 죽인 이유? 저놈이 혼자 사는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얌전히 자고 있는 할머니를 죽이고 돈을 훔쳤거든. 폐지 주워다 팔아가며 모은 고작 몇만 원 훔치겠다고 말이야. 감옥. 그딴 걸로는 안 돼. 이런 새끼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 너 같은 쓰레기 새끼들 말이야. 녀석은 삽을 내려놓고는 돌덩이를 들어 올렸다. 난 힘겹게 팔을 올려 머리를 가리려 했지만 그다지 소용없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또다시 고통이 몰려왔다. 처음은 무섭고 내가 잘하는 게 맞는지 고민했는데 당신 덕에 확신이 생겼어. 쓰레기들은 더 볼 것 없이 다 죽여버려야 돼. 게다가 좋은 걸 많이 배웠으니 앞으로도 요용하게 잘 써먹을 수 있겠어. 아,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 녀석은 다시 한번 돌을 들어 올리며 말을 마쳤다. 당신이랑 나 같은 편 아니야.